안녕하세요.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처음 보시면 숫자도 많고 용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초 통계 교재 내용도 있고 분석 방법 정리한 블로그 글, 또 다른 입문서 내용까지 자료가 좀 다양하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가설 검정, 또 상관관계, 회귀 분석,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 저희가 쉽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설 검정이란 말이 계속 보이던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새로 나온 약 진짜 효과가 더 좋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과정 맞나요? 네, 정확해요. 가설 검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이거든요. 먼저 새 약은 기존 약이랑 효과 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가설을 세워요. 이걸 귀무가설 H0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새 약은 효과가 있어. 이게 바로 대립가설 H1이고요.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 일단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엔 뭘 하냐면 실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귀무가설, 차이 없다는 게 맞다고 쳤을 때 우리가 얻은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P값, P밸류입니다. P값이요? 그 확률값이군요. 엄청 작게 나오면 보통 기준이 0.05인데 그것보다 작으면요. 그러면 이거 우연히 나오기엔 너무 드문 결과인데 효과 없다는 가설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 즉 효과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말을 뜻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P값이 작을수록 이건 뭔가 진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네요. 약간 증거의 세기 같은 느낌? 그렇죠. 증거의 세기라고 볼 수 있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데 만약 비교할 구름이 2개가 아니라 3개, 4개 이렇게 많아지면 어떡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자료에 보니까 안 오바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룹이 여러 개일 때는요. 사실 T검정을 그냥 여러 번 막 돌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차이 있네? 이렇게 잘못 결론 내릴 확률, 즉 일종 오류 확률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세 그룹 이상일 때는 보통 분산 분석, 아노바라는 방법을 씁니다. 여러 그룹의 평균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한 번에 검증하는 거죠. 분산 분석. 여러 그룹 비교할 땐 그걸 쓰는 게 더 정확하군요. 네, 맞습니다. 두 그룹은 T검정, 셋 이상은 아노바. 이게 기본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쪽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이랑 시험 점수 이런 거요.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입니다. 두 변수가 얼마나 이렇게 직선적으로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나타낸 게 상관계수 R이고요. 이 값이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한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하나 늘 때 다른 건 줄어드는 관계. 0에 가까우면 직선적인 관계는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숫자로 딱 나오니까 보기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산점도 스케러 플러스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관계가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요. 점 찍어서 보는 거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익사사고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 때문에 익사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둘 다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숨어있는 다른 요인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 관계를 파악하는 걸 넘어서 예측을 하고 싶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얼마 쓰면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예측.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한 변수, 이걸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다른 변수,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을 만든다? 네. 가장 기본이 선형회귀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산점도 있죠. 그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그 점들하고 가장 가까운 직선 하나를 찾는 거예요. 점들하고의 거리를 다 재서 그 거리 제곱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직선. 이걸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스 메토드라고 부르고요. 최소 제곱법.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용어는 그런데 개념은 가장 잘 맞는 직선 찾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구하면 새로운 x값, 즉 광고비를 알 때 y값,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관계를 넘어서 예측까지 가능한 거군요. 회귀 분석이. 그렇죠. 예측 모델링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통계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가설 검정으로 어떤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고 또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으로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예측까지 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P값이라든지 상관계수, 회귀 모델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통계 기법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에요. 물론 어떤 분석 방법을 쓸지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항상 좀 신중해야 하고요. 분석의 한계 같은 것도 잘 알아야겠죠? 네, 맞아요. 신중한 해석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다는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어떤 연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론, 예를 들어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꼭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모으거나 아니면 몇 개 빼보거나 분석 방법을 계속 이것저것 바꿔본다면요. 과연 그렇게 해서 나온 분석 결과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